안녕하십니까. 달도사입니다. 오늘은 정치 쪽에서 제일 중요한 거죠.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의 어떤 오피니언 리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정치인들은. 그리고 엘리트 집단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잘못 가고 있는 게 인물을 너무 중시하고 가거든요. 근데 인물은 항상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물을 안 보면 뭘 볼 것이냐? 왜 우리는 인물이 없냐?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엘리트 집단이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엘리트 집단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그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엘리트 집단을 다시 살릴 수가 있는지. 솔직히 저도 엘리트가 될 수는 없잖아요. 최고 엘리트가 될 수 없고, 또 여러분들 중에서도 또 최고 엘리트가 나올 수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엘리트 그룹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사람들은 엘리트 집단을 이끌고 왔었고 대표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 공과 과를 얘기할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어떤 리더십을 갖고 왔고 어떤 집단, 엘리트 집단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었고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이 한 사람의 일생이나 일대기를 두고 분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앞으로 우리나라의 방향성을 정하는 데도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서 엘리트 집단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1945년에 광복이 있었죠. 광복이 있었는데 이 광복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음, 우리나라의 체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됐었죠. 그래서 그 체제에 대한 고민을 할 때 대표되는 집단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집단이 있었고 또 하나는 공산주의를 대표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공산주의라기보다도 사회주의라고 생각을 해야 될 거죠. 공산주의는 경제 체제고 사회주의는 집단 체제니까요. 그래서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아마 솔직히는 독재인데 사회주의 쪽을 더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대표를 하게 되냐면 하나는 만주에서 무장 독립을 했던 그런 리더 그룹이 있었죠. 독립을 만주에서 해서 무장으로 이겨보겠다 했던 집단이 있었고 또 한 집단은 미국이나 서양에서 유학을 해서 다시 우리나라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 중에 이제 소련이나 중국의 공산주의의 어떤 사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북한을 만들게 되었고 또 미국이나 서양의 민주주의를 봤던 사람들은 남쪽에서 남한을 만들게 된 거죠. 대한민국을 만들게 된 겁니다. 이렇게 두 집단의 가장 큰 갈등은 언제 있었냐면은 6.25 때 있었고 그 안에서 이제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에 더 가까이 있던 사람들은 6.25 전쟁으로 인해서 북쪽으로 갔고 이제 북쪽에서 민주주의를 원했던 사람들은 남쪽으로 내려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의 전환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한 번 더 6.25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어쨌든 어, 엘리트들에 대한 얘기니까 엘리트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음, 우리나라 안에서도 임시정부나 아니면 만주에서 무장 독립을 했던 사람들이 내려왔겠죠. 그런데 이 두 세력이 유학파와 그다음에 만주 독립운동파가 이제 둘이 이제 갈등이 있었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당연히 유학파들이 이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우리나라가 탄생의 기원이 유엔에 있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미국이 우리나라를 건국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해줬기 때문이죠. 그래서 외국과의 대화가 가능했던 엘리트들이 굉장히 필요했었습니다. 이것은 뭐 일본이 나간다 안 나간다 이거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치를 만드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했던 거기 때문에
외국어를 할 줄 알고 국제 정세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이 리더가 되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했던 것이 맞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단추는 참 잘 끼워졌는데 이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북한과의 등을 이용해서 결국에 독재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저는 좀 아쉬운 거죠. 처음에 이선이 되면은 내려왔어야 되는데 내려오지 않고 삼선까지 가고 거기에서 대부분의 문제점이 발생을 했고 결국에는 4.19 의거에 의해서 대통령이 하야까지 하는 그런 사태를 맞이했죠. 이게 첫 번째 대한민국의 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1공화국이 무너지고 2공화국이 되면서 어쨌든 간에 그 리더십 그룹이 여당과 야당으로 이렇게 옮겨져 가긴 했지만 결국에는 그들의 리더십은 1960년에 4.19에 의해서 무너졌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 리더십이 교체되는 게 언제냐 했을 때 1961년에 5.16이죠. 그때까지는 뭐였냐? 리더십의 부재, 그다음에 혼란의 시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해외 유학파의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의 리더십을 갖고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 리더십이 무너지고 이제 그 리더십이 무너진 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국민들이 그 엘리트들에게는 리더십을 주지 않았던 거죠. 그게 제가 볼 때는 4.19 이후에 5.16까지의 혼란 시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5.16으로 인해서 군사 정권이 시작이 됩니다. 5.16을 대표로 하는 이 군사 정권의 엘리트들은 어디에서 온 엘리트들이냐 하면 일본의 관동군 출신, 의 군부 엘리트. 물론 그 밑에서 더 있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본에서의 그 관료주의를 제대로 배워온 그런 엘리트들은 우리나라가 지금 국가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되게 혼란기에 있을 때 필요했던 리더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들이 갖고 있었던 게 뭐냐면은 체계적인 행정을 했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교육을 받았었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나 사상을 배울 수 있었던 길이 결국에는 군사적인 부분이 아니면은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이제 독립운동을 하면서 잘 이렇게 음지에서 여러 가지 사상들을 배웠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 어떤 건지를 아직 배우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풍부한 경험을 가졌던 사람들이 군부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사람들이 관료적인 조직력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조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부 리더십이 시작되면서 일사불란하고 체계적인 우리나라의 어떤 행정이 갖춰지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제 일본이 1940년대 초반까지 갖고 있었던 선진 시스템을 잘 이식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식민지가 어떻다 저떻다 하는 가치로 두고 싶지는 않은 거죠. 사건의 흐름의 이해로 봐야지 이게 옳다 그르다로 판단하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어떤 사실을 제대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마을 운동이 일어나고 이렇게 된 것도 군사 체계의 조직적인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물론 어느 나라든 이런 부분들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동남아나 뭐 중국이나 이런 데서 일어나지만 한계가 있었던 것은 그들이 그렇게 높은 수준의 시스템을 어디서 배우지를 못했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래도 일본 안에서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됩니다. 어쨌든 간에 문제는 뭐냐면 이 두 해외 유학파나 일본 관동군 출신의 군부 엘리트들이나 다 뭘 했냐면은 독재를 했습니다. 초기 혼란도 있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이해가 가지만은 가장 문제로 남는 것은 독재거든요.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독재가 아니고 공화주의는 독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독재라는 것을 하게 된 뭐 원인도 이해가 가고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의 결과는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는 1공화국, 2공화국, 3공화국, 4공화국, 5공화국까지는 독재 시대를 걸어왔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이게 언제 무너지냐 그랬을 때 1987년에 6월 항쟁으로 인해서 어쨌든 간에 그동안의 군부 엘리트가 갖고 있었던 기득권들이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군부 엘리트들이 이 자기네들이 권력이 무너지면서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은 독재는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예. 2선, 3선, 4선 이런 식의 독재는 할 수 없게 되고 우리나라는 그래서 절대적으로 재선을 통해서 신임을 얻는 그런 일은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거 안타까운 거죠, 사실은. 네. 근데 그거는 우리의 그 역사적인 그런 유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재선을 하는 게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가능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간 우리에게는 독재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1987년에 민주화 선언으로 인해서 독재의 어떤 기반은 무너지지만 정확하게 엘리트의 이양은 언제 일어났냐 했을 때 1993년으로 봅니다. 독재가 종말되고 다시 새로운 리더십이 생기기까지의 그 공백이 전 노태우 대통령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선거로 인한 진정한 리더십이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독재 시대에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고 군부의 정권이 생겼을 때도 이제 그 전에 있었던 권력층들이 다 무너졌죠. 그러면 자, 군부 시대가 무너지고 나면 이제 김영삼, 김대중으로 대표되는 민주화 세대가 있습니다. 정치 세대죠. 박정희 때부터 박정희 독재에 맞서서 계속적인 메시지를 냈던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정권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뭐냐면은 군부 엘리트를 해산시킵니다. 그래서 전두환과 노태우를 법정에 세우고 이들에게 사형을 주면서 이들에게 정당성을 모두 회수해버리죠. 저는 이 정치 싸움에서 진 것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성적으로 봐야 되는 거지. 뭐 이거 뺏겼다 감성적으로 볼 게 아니라 그래서 이 권력을 뺏은 자들이 자기네들의 권력을 다시 쌓기 시작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영삼과 김대중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지방자치제가 도입이 되면서 그동안에 관료로 진출하지 못했던 정치인들이 관료를 밑으로 놓으면서 그러니까 지방자치제를 보면은 지방의 장을 뽑는 거거든요. 단체 자체의 장을 뽑는 건데 그 장을 정치인이 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했었냐면은 계속 관료들이 촉착착착착착 밟고 올라왔었던 것이 이제는 정치인이 되어서 선거로 그 자리를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관료들이 뭘 하냐면은 그 정치인의 사상과 철학에 따라서 시정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나라의 관료주의가 점점 이게 쇠퇴하기 시작하고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이 되게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거에 맞서서 한번 일어났었던 게 이회창 세대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회창으로 대표되는 관료주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회창이라는 사람이 이제 대선 후보로 나왔었는데 위협을 많이 줬죠. 김대중, 노무현을 위협하면서 관료주의의 부활을 상징했었는데 결국에는 선거에서 지면서 뒤편으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김대중까지 김영삼과 김대중을 거치면서 많은 정치 리더십이 생기게 됐죠. 그런데 이게 언제 청산이 되냐면은 노무현 때 와가지고 그 민주화의 70년대 민주화를 이끌었던 사람들은
뒤로 물러나고 80년대에 87년에 운동권의 주력이었던 사람들이 대거 들어오게 됩니다. 사실은 김영삼 때는 70년대에 리더십이 들어왔다면 김대중 때 80년대 리더십들이 일부 들어왔죠. 80년 운동권 세력의 일부 세력이 들어왔고 그 일부 세력이 이제 더 늘어나는 그 시점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적인 기반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은 김영삼 밑에 있다가 3당 합당을 통해서 김대중 밑으로 왔는데 본인의 큰 조직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기존의 70년대에 민주화를 이끌었던 세력과 대치하기 위해서는 80년대에 민주화를 했던 운동권 세대들을 흡수할 수밖에 없었고 그 세력이 나중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간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이제 이명박 박근혜로 되는 그 세력들은 어쨌든 간에 70년대 80년대 민주화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까지 오면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보냐면 저는 민주주의 1세대라고 보고 중우정치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정치에 무관심한 상황에서 이들의 권력이 엄청나게 세졌다고 보는 거고요. 그 와중에 이제 이 운동권 출신들이 뭘 하냐면은 사회 계층에서 엘리트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군부 엘리트들이 해산이 됐잖아요. 근데 그 해산이 되고 나서 이제 또 어느 엘리트 계층을 치냐면은 지식인 계층을 칩니다. 첫 번째로는 돈도 잘 벌고 지식도 많은 계층이 우리나라에서는 의사와 변호사였어요. 그래서 사법고시를 폐지시키고 법조계가 이제 좀 몰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기수가 없어지니까요. 그 다음에 의전원을 신설하면서 의대에 대한 공격을 했고, 그 다음에 의학분업을 실시하면서 의사들이 갖고 있는 권력들을 많이 무너뜨렸죠. 그리고 언론,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대학 교수들, 뭐 이런 분까지도 다 어느 정도 이상의 정치적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엘리트들이 무너지는 게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쪽으로 오면서 계속 이런 흐름이 왔습니다. 대통령만 보면은 뭐 박근혜나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안 했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 결론적으로 그 밑에 있던 엘리트 세력들은 대부분이 그때 운동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뭐 한때 운동권이었다고 얘기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까지 계속 어떤 시대였냐면은 엘리트들이 무너지는 시대였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이후에 계속적으로 진행되었던 게 뭐냐면은 돈의 권력을 갖고 있던 기업들에 대한 뭐 배임이나 횡령을 통해서 계속적인 압박을 줬었죠. 사실 김대중 대통령 때 이미 IMF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산업화 세대의 제조업 기반들은 다 무너지고 IT 기업 쪽으로 넘어오기는 합니다. 그러나 크게 갖고 있었던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대기업 총수들을 계속 배임과 횡령과 뭐 다른 어떤 그러한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해서 계속 구속을 시키고 풀어주고 구속을 시키고 사면하고 이런 걸 통해서 기업들을 길들여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권까지 오게 되면은 저는 문재인 정권이 운동권 세대의 절정이다. 운동권 권력의 절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들이 그 절정의 권력을 가지고 행했던 것에 대해서 반발하고 나오는 엘리트 세대, 마지막 엘리트 세대라고 생각하는 검찰 조직이 이제 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관료 조직하고 다르게 검찰 조직은 계속적으로 기술 문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에서 들어올 수 없는 엘리트 문화입니다. 사법을
그래서 이제 사법고시를 통해서 들어오거나 이렇게 올라오지 않는 한 검찰 조직으로 들어오기는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자기네들의 어떤 저걸 지킬 수 있는 엘리트 집단이라고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유일하게 정치권에다가 칼을 겨룰 수 있는 그런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검찰 조직에 있다. 검찰 조직의 엘리트층이 움직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네오 관료 아니면 뉴 관료 조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관료 조직이 운동권 세력과 한 번 더 충돌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라가 굉장히 복잡하고 다사다난하고 전쟁과 같은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정치권으로는 굉장히 쉽지 않은 시기일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어디에 더 초점을 둘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검사 조직과 그 다음에 운동권 조직의 이제 싸움이 제대로 일어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항상 리더십의 부재가 생기면 혼란의 시기가 왔죠. 지금 운동권의 리더십의 이제 부재가 됐습니다. 더 이상 국민들은 운동권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반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새로운 리더십이 그 운동권의 리더십을 대체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요번에 윤석열 정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 그 전에 있었던 기득권들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새로 국회의원이 뽑히게 되는 2년 동안은 굉장히 나라는 혼란의 시기가 올 것이다. 왜냐하면은 이건 전쟁입니다. 권력 투쟁을 하는 전쟁인데 이 전쟁이 뭐 야당과 여당이 싸우는 게 아니라 세력이 싸우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기독교에서 군부로 넘어오는 그 혼란기가 있었고 군부에서 정치 세력으로 넘어오는 운동권으로 표방되는 정치 세력으로 넘어오는 한 번에 더 혼란이 있었고 요번에 이제 운동권에서 관료 조직으로 넘어가는 꼭 검사가 아니더라도 저는 검사 출신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관료 조직으로 있었던 관료층의 불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정치권에서 잘 알지도 못하고 들어와가지고 관료 조직을 많이 헤쳐놓은 거에 대한 불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세력들이 규합이 되면 운동권 세력에 대한 어떤 많은 것들이 해결이 되고 운동권이 기득권층으로서의 그동안 해놨던 것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과연 무너질 거냐 안 무너질 것이냐는 국민들이 선택을 할 거지만 저는 이 싸움은 적어도 2년, 길게는 5년을 갈 것이다 라고 보고요. 지금 검찰 조직에서 윤석열 다음에 이제 한동훈이라는 이제 뚜렷한 리더십에 보이잖아요. 저는 길게 가면 한 10년까지도 갈 수 있다. 이 조직으로는 보고 있고요. 적어도 5년에서 10년 정도의 어떤 권력을 다시 다지는 시기가 올 것이다. 그리고 나면은 뭐가 오냐면은 지금 사법고시가 폐지되면서 검사 기수들이 굉장히 정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 후배들이나 이런 들어오는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한 10년 안에 끝날 것이다. 그렇게 뭐 기수를 따지면서 누가 위고 누가 아래고 이랬던 검사 관료의 조직들이 길게 가면 10년까지는 가겠지만 그 이후에 MZ 세대들의 그런 성향으로 봐가지고는 그런 조직의 리더십은 따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의 어떠한 리더십을 본다면 뭐냐라고 했을 때 MZ 세대의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어떻게 변해왔고 왜 우리나라가 지금 윤석열 정부와 야당이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